CBDC와 리플은 거의 BIS가 굴리고 있는 거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 BIS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IS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라고, 이게 결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세틀먼과 페이먼이 있어요. 페이먼트는 딱 결제 그 자체죠. 결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정산이가 과정이 세틀먼입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국제청산은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절대 금융 권력의 시작이다. 시작이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이것은 은행 위에 중앙은행 위에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들을 다, 모든 중앙은행을 다 통과라는, 통솔하는, 뭐 누가 얘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은 은행가들 사이에 바젤 클럽이라고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규장으로 알려져 있다. 비밀이에요.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절대 권력, 금융 권력입니다. 1930년 1월 22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헤이그 협정을 체결하고 배상금 결제 전담 기구로서 국제결제은행의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차 세계대전, 독일이 배상금을 줘야 되죠. 이제 패전을 하고 30년 요게 설립하고 얼마 안 가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저는 IMF와 BIS가 2대 금융세력의 어떤 도구 집단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주로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 협력을 위한 양대 기구로서 IMF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IS의 절대 권력에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BIS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BIS는 독일의 1차 대전 전쟁 배상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BIS는 독일과 어떻습니까? 정반대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기구가.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는 거죠. 당시 BIS는 미국과 독일 금융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얘네하고 미국하고 짜고 금융 세력이었겠죠. 미국, 영국 이렇게 금융 세력들하고 독일하고 이게 전쟁 전범 당사자하고 같이 운영하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사무국장은 나치당원입니다. 웃기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참전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사무국장이 나치당원입니다. 폴 해틀러, 그리고 총재는 미국인 토마스 맥키트릭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게. 1930년 설립될 당시 이 원탁회의의 의장은 잭 레이놀즈였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이제 이 모습을 나타내죠, JP 모건이. 그래서 잭 레이놀즈는 또 누구냐? JP 모건이 소유한 퍼스트 내셔널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이가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BIS는 스위스 영반법조차 무시하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 국제 금융 권력입니다. 맥키트렉의 절친이었던, 그러니까 이 BIS의 당시 처음 총재 맥키트렉의 절친이었던 댈러스의 형 포스트 댈러스. 맥키트렉의 절친이 있었는데 뉴욕에 댈러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포스트 댈러스, 동생은 뉴욕의 독일 대투자 전문 변호사로 달리던 유명 변호사입니다. 포스트 댈러스가. 이 사람은 또 뭐 했냐? BIS의 고문 변호사로 일했었다는 거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맥키트릭과 포스트 댈러스는 또 BIS의 고문 변호사로 또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쿵짝쿵짝 하던 사이였다. 그 전쟁 기간 동안 BIS는 나치가 유대인으로부터 강탈했던 엄청난 규모의 금을 관리했고, 미국 사업가의 엄청난 이윤을 송금하는 것에도 댈러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나치의 금이라든가 이 나치를 통해서 또 미국 사업가들의 그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는 여러 가지 일을 이 BIS와 친했던 포레스트 댈러스, BIS의 고문 변호사들이 이것을 했었다, 이런 것이죠. 당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그 참전을 했는데도 스위스 바젤에서는 이놈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이렇게 그 세계대전을,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막는 국가, 이 연합군과 주축국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머리 맞대고 일을 같이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벌어졌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세계대전을 도대체 이게 누가 누가 한 것이냐, 이 나치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BIS가 2차 대전의 배후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BIS보다는 BIS를 움직이는 그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상한 세계대전. 그래서 미국과 독일이 계속 2차 세계대전 때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뭐 다 아는 사실들이지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GM과 포드의 독일 자회사들이 생산한 트럭, 탱크, 비행기, 그리고 텍사스와 스탠더드 오일이 제공한 디젤류, 윤활유, 고무 등의 전략물자, 그리고 IBM, ITT 등 첨단 정보통신이 없었다면 나치의 전격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는데 1939년에 GM과 포드의 독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70%였습니다. 70% 독일 자동차 시장에. 그래서 GM과 포드는 독일 전쟁 수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수송 장비를 공급했다. 그러니까 나치의 후방에 있는 보급품 국가였죠.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그 이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 이런 악순환, 선순환?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환을 했다. 자금 순환. 트럭과 같은 단순 수송 장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상하는 탱크, 장갑차, 이런 모든 무기도 미국이 다 공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GM의 제임스 무니는 히틀러가 회동한 이후 독일에 있는 모든 GM 자동차 공장들을 전쟁 물자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35년에 세워진 블란덴부르크의 오펠 공장은 독일 육군의 수송 트럭을, 리셀하임의 오펠 공장은 독일 전략 폭격기의 중추인 JU-88 조립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에 죽은 많은 사람들의 죽은 원인의 이 원인을 제공했던 많은 그 무기 물자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때 포드와 GM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탱크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냈다라는 것이죠.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록펠러 거죠. 스탠더드 오일은 중립국 스페인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직접 주지 않고. 독일의 소련 침공 1941년 6월 20일 직후인 1941년 7월 독일의 석유 관련 제품 수입 물량 중 미국산은 44%였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두 달 후인 9월에는 이제 전쟁이 막 크게 열을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니까 94%까지 뛰어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류 물자까지 미국이 지원했다. 이 연료 공급이 없었다면 독일 전차 군단은 모스크바 부근까지 진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없었다면 나치도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이 세계를 구하기 위한 신성한 사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극심한 뻥이었다. 독일 내 미국 기업들은 스위스의 은행들 그리고 독일 점령하에 프랑스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했던 체이스 맨하탄, 이 록펠러 소유입니다. JP 모건 등 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은 나치에 투자를 하고 나치는 약탈을 해서 여기로 간 돈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미국의 최대 투자 국가였습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돈벌이 수단의 가장 최전방에 나치가 있었다.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 330억 달러, 독일이 예상했던 액수의 2배였습니다. 이것을 갚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빌린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배상금을 갚아 나갔었는데요. 히틀러 이전부터 JP 모건과 체이스 은행, 사실 이 두 계열입니다. 미국에서 금융 세력은. 그래서 록펠러 계열과 JP 모건 계열, 이 전담하다시피 한 독일에 대한 대출은 1920년대 비틀거리던 독일 경제를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독일 차관 업무를 전담한 것은 존 포스터 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스터 델레스는 BIS 총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알렌 델레스 형제가 임원으로 있던 셀레번 앤드 크롬웰이라는 법률 회사가 바로 이 차관 업무를 담당했었죠. 그래서 이 차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절친이 바로 BIS 총재였던 토마스 맥키트릭입니다. 그래서 BIS와 독일 차관 이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각각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맡게 됩니다. 이 두 사람 형제죠. 1933년 이후 독일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정권을 잡은 나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불법화하고 노동조합을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해산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미국을 위해서 착취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자본가들이 사업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독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제 상상력 속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분석된 글들입니다. 다음은 나치와 BIS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반년 전입니다. 나치가 체코의 프라하 국립은행에 찾아와서 체코에 있던 금괴를 독일의 중앙은행으로 넘기라고 협박하면서 2천여 개의 금괴를 강탈해 갔습니다. 체코의 금괴가 나치로 넘어가고 반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 2천여 개의 금괴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행방이 묘연했던 이 금괴는 당시 유럽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 BIS 계좌로 고스란히 편입됩니다. 이게 미국, BIS 얘네들이 뭔가 작당을 하는데 도구로 아주 편리하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으로 쳐들어가자마자 중앙은행을 접수하고 금을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금고에 보관했다가 독일 중앙은행 제국은행으로 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는데요. BIS는 나치의 금 약탈 창구였습니다. 이미 있는 많은 정보입니다. 당시 독일은 약탈한 금괴를 현금화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금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가 됐죠. 이것을 도와준 것이 영란은행과 BIS입니다. 영국 정부나 의회 승인도 없이 단독으로 44만 파운드의 금도 팔아주기도 했는데요. 이 중 42만 파운드가 뉴욕으로 온 것이고, 잘 보세요. 뉴욕으로 갔다. 왜 갔을까요? 얘네들이 약탈해서 현금화하면 전부 다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현금은 독일의 전쟁 비용으로 쓰이고, 그 전쟁 비용은 대부분 미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구조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이익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체코에서 약탈한 금 400만 파운드어치는 런던에서 160만 파운드를 매각하고 나머지는 BIS의 도움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이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나치 후방에서 전 세계인들의 피값으로 약탈하고 번 돈으로 전부 다 금융 세력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더러운 놈들의 도구가 바로 이 BIS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 금융 세력의 대투자였던 독일, 왜 가장 큰 투자였던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약탈하고 이제 물자 만들고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투자, 큰 투자처였다. 그 투자처 독일에서 노동력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치, 그 나치를 이용해서 국제 돈벌이로 이용했던 금융세력, 그것을 후방에서 도왔던 영란은행, 이 모든 돈벌이 과정이 가능하게 했던 도구 BIS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대참사를 돈벌이로 활용한 금융세력의 도구가 바로 BIS라는 놈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놈들의 정책. BIS는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을 통제하며 계속 금융의 절대적 핵심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을 통제합니다. 말 한마디면 다 들어야 돼요. 바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BIS가 프로젝트 헬베티아, 이 BIS 헬베티아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죠. 이제 플랫폼 프로젝트가 바로 헬베티아입니다. 나오네요. 이 헬베티아는 스위스의 라틴어 지명입니다. 그래서 BIS가 프로젝트 헬베티아를 실시합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뉴스입니다. BIS 혁신 허브 스위스 센터, BIS 혁신 그 허브 프로젝트가 센터가 어디 있느냐? 스위스에 있다. 아까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이었죠. 여기서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인프라 운영자 식스 간의 실험인 프로젝트 헬베티아를 성공했다라고, 이 프로젝트는 BIS에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헬베티아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앙은행 자금으로 분산 원장의 디지털 자산을 결제하는 두 가지 개념 증명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증명해냈다, 이 얘기죠. 이게 중앙은행 자금과 분산 원장이라고 하면 CBDC도 분산 원장으로 나중에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CBDC를 움직이는 캠프가 그냥 분산 원장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캠프가 있죠. CBDC 캠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여기하고 디지털 자산하고의 결제가 지금 실행 가능성을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BIS 혁신 허브 스위스 센터, 스위스 국립은행, SMB 및 금융인프라 운영자 SIX는 오늘 일주일 전이 아니구나, 12월 3일 오늘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과 중앙은행 작업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시중 토큰과 중앙은행 작업을 통합하는 공동 개념 증명 실험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완료했으니까 뭔가를 하나씩 엮어가겠죠. 한 나라 두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BIS의 이렇게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성공을 발표했다. 뭐를? 프로젝트 헬베티아에 대한 내용이 주저리 이렇게 CBDC하고 뭐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나중에 한번 BIS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IS의 모든 중앙은행 CBDC를 통합,
하는 의도 보시겠는데, 이게는 기존 지불 시스템을 분산 원장에 연결한다. 코린이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분산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 화폐개혁 시리즈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분산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이런 도매라는 거 뭐 국가급, 기업급 이렇게 대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매 CBDC를 발행한다. 분산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CBDC를 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모든 CBDC를 통합하고 결제망을 연결한다. 이것이 바로 BIS의 의도입니다. 의도. 헬베티아 같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 세력의 글로벌 통화 시장의 장악에 BIS라는 도구가 있었다.